서울 강남의 한 고급 아파트 단지. 회색빛 하늘 아래 굵은 빗줄기가 유리창을 두드리는 소리가 밤 공기 속에 스며들었다. 복도에 센서 등이 켜졌다 꺼지기를 반복하는 가운데 한 여자가 차가운 콘크리트 바닥에 주저앉아 있었다. 하루나 그녀의 이름을 아는 사람은 많지 않았다. 조용한 성격, 늘 고개를 숙이고 다니던 며느리. 하지만 지금 그녀는 맨발로 젖은 머리카락을 얼굴에 붙인 채 배를 감싸 안고 떨고 있었다. 임신 6개월. 숨을 쉴 때마다 배가 미세하게 오르내렸다. 현관문은 단단히 닫혀 있었고 안에서는 아무런 소리도 들리지 않았다. 남편 박지호는 문 하나 열지 않았고 시어머니 양정숙은 그녀에게 시골년이라며 입에 담을 수 없는 말들을 쏟아냈다. 단지 돈이 사라졌다는 이유였다. 다락방에 두었던 500만 원이 없어졌다고 하면서 정숙은 그녀를 범인으로 지목했다. 증거도 없었고 윤아는 당연히 결백을 주장했지만 아무도 그녀의 말을 들으려 하지 않았다. 정숙은 다짜고짜 윤아의 머리채를 잡아당겼고 그녀는 저항도 하지 못한 채 복도로 끌려 나왔다. 그 순간 뱃속의 아이가 움직였다. 본능적으로 배를 감싸며 제발 어머니 전 아니에요 라고 울부짖었지만 돌아온 건 정숙의 냉혹한 외침뿐이었다. 다시는 이 집 문턱 밟지 마라. 문이 쾅 닫히는 소리에 윤아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다. 비는 점점 거세졌고 복도 창문 틈새로 들어온 바람이 젖은 옷 사이로 스며들었다. 맨발의 발가락은 이미 감각을 잃어갔다. 윤아는 떨리는 손으로 주머니를 더듬었지만 핸드폰도 지갑도 없었다. 당황했다. 그런 상황에서 챙길 여유 따위 없었으니까. 그녀는 고개를 들어 복도 끝을 바라보았다. 형광등 불빛이 깜빡이며 그녀의 그림자를 드리웠다. 어디로 가라 할까? 친정은 전라도 목포. 이 서울 한복판에서 지금 이 시간에 갈 곳은 없었다. 그러다 문득 떠오른 한 사람. 아버지, 하명식. 어릴 적부터 윤아는 아버지를 존경했다. 무섭고 엄격한 사람이었지만 딸에게만큼은 늘 따뜻했다. 단 한 가지, 그는 자신의 정체를 일부에 알리지 않았다. 검찰총장이라는 그의 직책은 가족들 사이에서도 금기어였다. 나는 그저 너의 아빠일 뿐이야. 그가 늘 하던 말이었다. 윤아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다. 관리실로 달려가 경비 아저씨에게 전화기를 빌렸다. 손이 너무 떨려 숫자를 제대로 누를 수 없었고 통화 버튼을 누르기까지 거의 1분이 걸렸다. 여보세요. 수화기 너머 익숙한 저음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윤아는 순간 숨이 멎는 것 같았다. 목이 메어 말이 나오지 않았다. 아빠. 짧은 한마디. 그것으로 충분했다. 명식은 아무런 질문도 하지 않고 곧장 전화를 끊었다. 그리고 움직이기 시작했다. 윤아는 다시 복도로 돌아와 벽에 등을 기대고 앉았다. 뱃속의 아이가 또 한 번 움직였다. 그녀는 속삭였다. 미안해, 아가야. 엄마가 지켜주지 못했어. 시간이 얼마나 흘렀을까. 복도의 센서등이 꺼졌다가 다시 켜졌고 계단 쪽에서 묵직한 발걸음 소리가 들려왔다. 익숙한 발걸음은 아니었지만 윤아는 고개를 들어 그 방향을 바라보았다. 경비원 덕수였다. 50대 중반의 그는 늘 무뚝뚝했지만 지금 그의 손에는 회색 담요가 들려 있었다. 그는 아무 말 없이 윤아의 어깨에 담요를 덮어주었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다. 이런 날엔 사람이 더 무섭죠. 윤아는 고개를 끄덕이며 담요를 더 깎으러 안았다. 눈물이 조용히 흘러내렸다. 그녀는 그 순간 깨달았다. 자신이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그리고 곧 이 싸움은 끝나지 않을 거라는 것을. 하명식은 새벽 2시에 전화를 받았다. 그의 집무실은 어둡고 조용했다. 책상 위엔 두꺼운 서류철이 정리되어 있었고 천장에 간접등만이 희미한 불빛을 뿌리고 있었다. 그는 통화를 마치고 잠시 눈을 감았다. 심호흡을 한 번 하고는 정적을 깨고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의 눈빛은 흔들림 없었고 걸음에는 망설임이 없었다. 하명식, 대한민국 검찰총장. 수많은 권력과 사건을 상대해온 강철 같은 남자.
하지만 그날 밤 그는 어떤 칭호도 내려놓고 단 하나의 정체성만 가지고 움직였다. 아버지. 운전기사는 아무것도 묻지 않았다. 명식의 지시로 곧장 강남 아파트로 향했다. 창밖에는 여전히 비가 내리고 있었고 서울의 도로는 적막했다. 차 안의 공기는 무겁고 침착했다. 명식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의 눈동자는 창밖 어둠을 뚫고 있었다. 도착하자마자 그는 아파트 입구에서 차 문을 열고 내렸다. 우산도 없이 비를 맞으며 건물 안으로 들어섰다. 그를 알아본 경비원 덕수가 다급히 다가왔다. 하륜아 씨, 복도에 앉아 계십니다. 많이 지쳐 보입니다. 명식은 말없이 고개를 끄덕이고 복도로 향했다. 그리고 그곳에서 그는 자신의 딸을 보았다. 회색 담요를 두른 채 하륜아는 복도 한편에 앉아 있었다. 그녀는 말라 있었고 눈빛은 공허했다. 머리는 젖어 있었고 입술은 파랗게 질려 있었다. 하지만 그보다 더 깊은 상처는 그녀의 눈동자 속에 있었다. 아버지 앞에서도 그녀는 미안한 표정을 지었다. 아빠. 그녀가 떨리는 목소리로 부르자 명식은 아무 말 없이 그녀를 끌어안았다. 그 품은 따뜻하고 단단했다. 은하는 참아왔던 눈물을 터뜨렸다. 아버지의 옷길이 젖어가는 것을 아는 듯 모르는 듯 그녀는 어린아이처럼 울었다. 괜찮다. 이제 괜찮다. 명식은 딸을 조심스레 일으켜 세우고 자신의 외투를 벗어 그녀의 어깨에 덮어주었다. 그리고 그녀를 데리고 엘리베이터에 올랐다. 내려오는 동안 둘은 말이 없었다. 오직 비 내리는 소리만이 시간의 흐름을 알렸다. 차에 타고 나서라 르나는 조심스레 말했다. 아빠, 미안해요. 제가 더 일찍 말했어야 했는데. 명식은 고개를 저었다. 사과할 필요 없다. 내가 할 일은 그 집에서 살아남는 게 아니었다. 너는 그들이 널 사람처럼 대하지 않을 때 떠나야 했던 거다. 그는 그녀를 바라보며 부드럽게 덧붙였다. 이제 내가 아빠로서 할 일을 하겠다. 차는 서초구에 위치한 명식의 자택으로 향했다. 도착하자 윤아는 침실로 안내되었고 가정부가 준비한 따뜻한 물수건과 옷을 받았다. 의사는 미리 대기하고 있었고 초음파로 태아 상태를 확인했다. 다행히 아이는 무사했다. 안정이 필요하다는 말에 명식은 고개를 깊이 숙였다. 그날 밤 명식은 서재에 앉아 있었다. 그는 딸의 얼굴을 떠올리며 서랍을 열었다. 안쪽 깊숙한 곳에서 오래된 봉투 하나를 꺼냈다. 그 안에는 박지호와 양정숙에 대한 기본 인적 정보, 자산 내역, 과거 사건 기록 등이 정리된 서류가 있었다. 그는 이미 알고 있었다. 딸이 결혼할 당시 명식은 신중하게 조사를 진행했었다. 하지만 윤아가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선택했기에 그는 개입하지 않았다. 딸이 스스로 길을 찾기를 바랐다. 하지만 이제 그 길이 그녀를 상처 입히고 위협했다. 그래서 그는 움직이기로 했다. 검찰총장이라는 직함을 버린 채 한 아버지로서 정의를 세우기로 했다. 이튿날 아침 명식은 전화를 걸었다. 그의 오랜 동료이자 현직 변호사인 장태준에게였다. 태준아, 내 딸이 당했다. 전화기 너머의 장태준은 놀랐지만 곧 이해했다. 무슨 일이든 도와드리겠습니다. 증거는 있습니까? 곧 확보된다. 명식은 CCTV, 병원 진단서, 경비원 진술 등 모든 자료를 차근차근 준비하라고 지시했다. 그는 절대 감정적으로 움직이지 않았다. 법과 원칙 안에서, 하지만 확실하게. 그날 오후 강남구의 한 로펌에서 내용 증명이 작성되었다. 수신인은 양정숙. 제목은 명예훼손 및 상해 혐의 관련 고지. 이제 게임이 시작되었다. 하루나는 혼자가 아니었다. 그리고 그 집, 그 사람들, 그녀를 쓰레기처럼 내던진 이들은 곧 알게 될 것이다. 그녀가 누구의 딸인지, 그리고 아버지가 누구인지. 강남구 도산대로 인근 박지호 이 아파트. 전날의 소란이 무색하게 아침은 조용했다. 마치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주방에서는 커피 머신이 작동했고
거실 TV에서는 조용히 아침 뉴스가 흘러나왔다. 양정숙은 여느 때처럼 자리에 앉아 신문을 펼쳤다. 박지호는 말없이 토스트를 베어 물었고 며느리의 빈자리는 누구도 언급하지 않았다. 마치 그 자리에 누군가 있던 적이 없었던 것처럼. 참, 어제는 아주 속이 시원했어. 내가 처음부터 싫다 했잖니. 그런 여자는 안 되는 거였어. 정숙은 커피를 한 모금 마신 뒤 신문을 내려놓으며 말했다. 지호는 대답하지 않았다. 그저 고개를 살짝 끄덕였을 뿐이었다. 그 장면을 옆에서 바라보던 한 사람이 있었다. 지호의 동생, 박진호의 아내, 서진아. 그녀는 늘 조용했고 가족 모임에서도 말수가 적었다. 하지만 그녀는 어제 복도에서 일어난 일을 모두 지켜봤다. 윤아가 머리채를 붙들려 끌려나가는 장면, 그 복도에 메아리 치던 울음소리, 그리고 지호의 침묵까지. 진나는 식탁에 조용히 앉아 있다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다. 어머니, 혹시 CCTV에는? CCTV? 에이, 무슨 문제 있어? 정숙의 눈빛이 번뜩였다. 진나는 고개를 저었다. 아니에요. 그냥 혹시라도 밖에서 뭐라고 할까 봐요. 밖에서 뭐라 하긴 누가. 우리가 무슨 잘못을 했다고 그래. 애초에 도둑질한 건 그년이고 내가 쫓아낸 거야. 정숙은 확신에 차 있었다. 그녀의 사고 속에는 윤아는 이미 낙인 찍힌 존재였다. 반항하는 며느리, 가정의 체면을 깎아먹는 존재. 그녀가 사라진 건 집안의 정화를 위한 조치일 뿐이었다. 하지만 진나는 불편한 시선을 감추지 못했다. 그녀 역시 결혼 초기에 정숙에게 질타를 받은 적이 있다. 된장을 짤 때 숟가락을 오른손이 아닌 왼손으로 돌렸다는 이유로. 그때 진나는 울면서도 남편에게조차 말하지 않았다. 체면, 그리고 시댁과의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그녀는 입을 다물었다. 하지만 어제 복도에서 무릎 꿇고 울던 윤아를 보며 진나는 알았다. 침묵은 더 이상 방패가 아니라 족쇄라는 것을. 그 시각 박지호는 출근 준비를 하며 휴대폰을 확인했다. 메시지 몇 개, 해외 알림, 그리고 모르는 번호로 걸려온 부재중 전화. 무시하려다 다시 전화가 걸려왔다. 그는 마지못해 전화를 받았다. 박지호 씨 맞으시죠? 낯선 남자의 목소리. 단정하고 또렷했다. 예, 그런데요. 하명식 총장님께서 드릴 말씀이 있다고 하십니다. 지호의 손에 쥔 전화기가 순간 무거워졌다. 하명식. 그 이름은 지호가 결혼하기 전부터 알고 있었지만 입 밖으로 꺼내본 적은 없었다. 윤아가 누구의 딸인지 그는 이미 알고 있었다. 하지만 그녀가 원하지 않았고 자신도 체면 차원에서 그 진실을 드러내지 않았다. 지호 씨. 이번엔 직접 명식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낮고 단호한 그리고 냉정한 목소리. 우리 딸, 잘 부탁한다고 했던 말 기억합니까? 지호는 말이 막혔다. 그는 그 말을 들은 적이 없었다. 오히려 결혼식 날, 윤아의 아버지는 조용히 자리를 지켰고 어떤 말도 하지 않았다. 내가 지금 법적인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당신 어머니, 그리고 당신, 책임지게 될 겁니다. 잠깐만요, 총장님. 이젠 총장이라는 직책으로 말하지 않겠습니다. 당신은 내 딸을 버렸습니다. 그리고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걸 동원해서 그 대가를 치르게 만들 겁니다. 뚝, 전화는 일방적으로 끊겼다. 지호는 손에 땀이 맺힌 것을 느끼며 의자에 털썩 주저앉았다. 그는 생각보다 더 심각한 상황에 놓여 있었다. 그날 오후, 랑정숙 앞으로 등기우편이 도착했다. 내용 증명, 법률 사무소에서 보낸 것이었다. 손이 떨리는 채로 봉투를 연 정숙은 안에 문서를 읽고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기아의 폭행 및 명예훼손 행위에 대한 법적 조치를 사전 통지합니다. 이게 뭐야? 나한테 소송을 건다고. 그녀는 분노에 찬 목소리로 외쳤다. 하지만 아무도 대답하지 않았다. 지호는 이미 방문을 닫고 들어가 있었고 진나는 시선을 피했다. 정숙은 처음으로 느꼈다. 무언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그리고 그 잘못이
단순히 한 사람을 내쫓았다는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랑정숙은 편지를 집어던졌다. 거실 바닥에 떨어진 내용, 증명서가 펄럭이며 펼쳐졌다. 붉은 도장이 선명하게 찍혀 있었고 형사고소 예고라는 문구는 그녀의 눈을 쿡 찔렀다. 박지호는 방 안에 숨어 있었다. 머리가 어질어질했고 가슴 한쪽이 무겁게 짓눌렸다. 아버지로부터 아무런 말도 듣지 못한 채 컸고 어머니의 말 한마디에 모든 판단을 맡긴 채 살아온 세월이 스스로를 마비시킨 탓이었다. 그는 윤아가 아버지에게 전화를 걸었을 거라는 사실을 뒤늦게서야 받아들였다. 그녀가 그 이름을 꺼냈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질지를 짐작하고도 모른 척했던 자신을 자책했다. 하지만 이제 그 모든 것은 현실이 되었다. 오전 10시 인터넷 포털 사이트 실시간 검색어 1위에는 익숙한 주소가 떠올랐다. 강남 A 아파트, 임산부 며느리 폭행 사건. 지호는 자신이 보는 화면을 의심했다. 클릭해 들어간 기사에는 아파트 이름과 구체적인 사건 정황이 적나라하게 드러나 있었다. 폭언, 폭행, 금전 도난 혐의 누명, 무단 퇴거 조치. 기사 말미에는 익명의 제보를 인용하며 다음과 같은 문장이 있었다. 피해자는 현직 검찰총장의 요동딸인 것으로 확인됨. 지호의 숨이 멎는 듯했다. 이건 단순한 가정 문제나 오해의 수준이 아니었다. 전국이 알고 있었다. 누구나 이 사건을 접할 수 있었고 모든 시선이 자신과 가족에게로 향할 것이 분명했다. 몇 분 지나지 않아 어머니의 휴대전화가 울렸다. 동창, 이웃, 성당 친구들까지 연이어 전화를 걸어왔다. 정숙은 당황했고 처음엔 다 오해라며 부정했지만 곧 방송 뉴스가 그녀의 거짓말을 덮어버렸다. TV 뉴스 속 화면에 흐릿하게 찍힌 복도 CCTV 장면이 나왔다. 윤아가 머리를 잡힌 채 끌려가는 장면, 문 앞에서 무릎을 꿇고 애원하는 장면, 그리고 문이 닫히는 순간까지. 방송사에서는 해당 영상은 관리실 보안 기록을 통해 확인된 자료로 사건의 실체를 증명하는 중요한 증거로 판단된다고 덧붙였다. 정숙은 비명을 질렀다. 어떻게 CCTV를? 누가 저걸? 진아는 조용히 말했다. 관리실 CCTV는 24시간 녹화되고 있어요. 어머니. 그건 누구나 요청하면 열람할 수 있어요. 그녀는 더 이상 숨기지 않았다. 어제 저녁 윤아가 끌려나갈 때 눈을 돌렸던 것에 대한 후회를 담아 오늘은 끝까지 진실을 보겠다고 다짐했다. 지호는 회사에 전화하지 못했다. 아니, 그럴 필요도 없었다. 이미 회사 내부 단체 채팅방에는 해당 기사가 공유되었고 일부 직원은 우리 과장님 가족 얘기 아님이라는 반응까지 남겨두었다. 오후 2시 인사팀에서 전화가 왔다. 휴직을 권고받았다. 지호는 아무 대답도 하지 못한 채 알겠습니다 라는 말만 반복했다. 저녁 무렵 아파트 단지 입구에는 기자들이 몰려들었다. 카메라 플래시가 터졌고 마이크가 밀려들었다. 정숙은 창문을 닫고 커튼을 쳤다. 누가 초인종이라도 누를까 문고리를 몇 번이고 확인했다. 그날 밤 윤아는 아버지의 집에서 조용히 뉴스를 지켜봤다. 그녀는 무표정한 얼굴로 자신이 끌려가는 영상을 보았고 아버지는 그녀의 옆에서 말없이 앉아 있었다. 이게 세상에 알려지길 원하지 않았어요. 윤아가 조용히 입을 열었다. 하지만 난 원했다. 멍식이 대답했다. 그들이 너를 사람으로 보지 않았던 순간부터 나는 그들을 법으로 판단할 수 있는 자격이 생겼다고 생각했다. 윤아는 말없이 고개를 숙였다. 감정이 복잡하게 얽혔지만 한 가지는 분명했다. 더 이상 숨을 이유도 참을 이유도 없다는 것. 다음 날 법률 대리인을 통해 정식 고소장이 접수되었다. 혐의는 폭행, 명예훼손, 협박, 정서적 학대 등 총 4가지. 수사 착수가 결정되었고 랑정숙은 경찰서에 출석 요청을 받았다. 정숙은 그제야 사태의 심각성을 인식하기 시작했다. 단순한 며느리와의 불화가 아니라 국가 권력과 법의 영역으로 들어섰다는 사실을. 지호는 방 안에서 자신이 쓰던 노트북을 닫았다. 그 안엔 결혼 초기에 찍은 사진들이 남아 있었다. 윤아가 웃고 있는 사진, 여행지에서 함께 찍은 셀카,
그리고 둘이 함께 그린 나이, 이름, 목록. 그는 조용히 사진들을 삭제했다. 이 결혼이 어디서부터 잘못되었는지 그는 끝내 말할 수 없었다. 하지만 하나는 확실했다. 지금 이 순간 그는 더 이상 아무도 지켜줄 수 없는 사람이 되었다. 서진아는 어린 시절부터 눈치를 보는 법을 배워야 했다. 어머니는 늘 감정을 억누르며 살았고 아버지는 무뚝뚝하고 말수가 적었다. 그런 환경에서 자란 진나는 스스로를 조용한 사람이라고 정의하며 살아왔다. 결혼 후 그 조용함은 더 깊어졌다. 시댁이라는 낯선 공간 속에서 말 한마디, 행동 하나가 평가의 기준이 되었다. 왕정숙은 웃는 얼굴로 다가왔다가 사소한 실수를 들춰내며 조용히 타박했다. 된장찌개의 간이 조금 짜다고, 정리한 신발의 방향이 바르지 않다고, 아침 인사가 느렸다고. 의류는 늘 예의였고 진나는 그것을 받아들였다. 며느리는 그런 거니까라는 말로 자신을 설득하며 하루하루를 지나쳤다. 하지만 그날 밤 복도에서 무릎 꿇은 유나의 모습을 본 순간 진나는 모든 침묵이 곧 방조라는 것을 깨달았다. 그녀는 혼잣말처럼 중얼거렸다. 이 집안은 처음부터 틀렸어. 정숙은 그날 이후 줄구방 안에 틀어박혀 있었다. 기자들 전화는 끊이지 않았고 동네 커뮤니티에는 온갖 추측과 비난이 쏟아졌다. 재벌가도 아니면서 무슨 중세시대 시어머니 노릇이냐는 댓글이 수백 개씩 달렸다. 정숙은 그 모든 것을 진나 탓으로 돌렸다. 너는 애 그날 나서서 도와주지 않았나? 넌 그 애 편이었나? 진나는 더 이상 침묵하지 않았다. 저는 어머니처럼 살고 싶지 않았어요. 순간 정숙의 얼굴이 굳어졌다. 그녀는 무언가를 말하려다 입을 닫았다. 진나는 방을 나와버렸다. 문이 닫히는 소리 뒤로 정숙은 홀로 남겨졌다. 한편 유나는 여전히 아버지의 집에서 안정을 취하고 있었다. 병원 검진 결과 태아는 건강했지만 스트레스로 인해 일정 기간 절대 안정이 필요하다는 진단을 받았다. 그녀는 방 안 창문 앞에 앉아 햇살을 바라보았다. 오랜만에 따뜻한 빛이었다. 그때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났다. 유나는 조용히 대답했다. 들어오세요. 문이 열리자 그곳엔 서진아가 서 있었다. 두 손을 가지런히 모은 그녀는 조심스럽게 방 안으로 들어섰다. 유나 씨, 미안해요. 그날 아무 말도 못해서. 유나는 놀란 얼굴로 그녀를 바라보다가 고개를 천천히 저었다. 언니 잘못 아니에요. 그 집에서 목소리를 낸다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 저도 알아요. 잠시 정적이 흘렀다. 진나는 앉지도 않은 채 작게 입을 열었다. 사실 나도 맞은 적 있어. 결혼하고 첫 명절에 차례상에 전을 늦게 붙였다고. 유나의 눈이 커졌다. 그땐 아무도 안 봤어. 지호 씨도, 진호도, 다들 그냥 넘겼지. 나도 말 안 했고, 그냥 나만 조심하면 되겠지 생각했어. 진나는 말을 멈추고 손등을 쓸어내렸다. 그녀의 눈가엔 눈물이 맺혀 있었다. 그런데 너를 보면서 알았어. 우리가 참고 산 게 아니었구나. 그냥 무너져 있었던 거야. 우리 자신이. 유나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녀는 진나의 손을 잡았다. 고마워요. 그 말 듣고 싶었어. 진나는 처음으로 유나를 정면으로 바라보며 작게 미소 지었다. 그리고 가방에서 작은 종이봉투를 꺼내 건넸다. 이건 내가 복사해둔 관리실 CCTV 사본이야. 혹시 필요할까 봐. 유나는 봉투를 받으며 눈을 깜빡였다. 관리실에서 줄 리가 없을 텐데. 직접 달라고 한 건 아니야. 덕수 아저씨가 나를 도와줬어. 덕수, 아파트 경비원. 그도 유나가 끌려가는 걸 목격한 사람 중 하나였다. 그의 말없는 연대는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었다. 그날 밤, 유나는 봉투를 열어 영상 파일을 확인했다. 카메라에 담긴 그날의 장면. 비 맞으며 무릎 꿇은 자신, 문 앞에 서 있던 진나, 그리고 방 안에 숨어 있었던 박지호의 모습까지. 그녀는 파일을 복사해 하명식에게 전달했다. 아빠,
이거면 충분할까? 멍식은 파일을 확인한 후 짧게 대답했다. 이제 말이 아닌 증거로 보여줄 때다. 며칠 뒤 검찰은 양정숙의 폭행 및 명예훼손 혐의에 대해 공식 수사 착수 발표를 했다. 수사팀은 해당 아파트를 방문해 CCTV 원본을 확보했고 윤아의 진단서와 병원 기록을 정식 자료로 접수했다. 언론은 연일 보도를 이어갔다. 이번엔 단순한 가족 간의 다툼이 아닌 사회적 구조의 문제로 이어졌다. 한 여성단체는 기자회견을 열고 시월드 문화의 폭력성과 그로 인한 정서적 학대는 더 이상 방치되어선 안 된다고 주장했다. 인터넷에서는 갑론을박이 벌어졌다. 시어머니가 잘못한 건 맞지만 그렇게까지 공개 보복할 필요가 있었나? 검찰총장의 힘을 등에 업은 사적 복수 아니나? 그게 사적 복수야. 그건 그냥 법이야. 원래 그래야 하는 거였어. 윤아는 뉴스 댓글을 다 보지 않았다. 하지만 그녀는 알았다. 이제 더 이상 숨지 않아도 된다는 것을. 누군가는 그녀를 보고 용기를 낼 것이고 누군가는 그녀를 미워하겠지만 그녀는 자신을 지키기 위한 싸움을 후회하지 않았다. 그녀는 배에 손을 얹고 속삭였다. 엄마는 이제 도망치지 않을 거야.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 제5법정. 방청석은 이른 아침부터 긴장으로 가득했다. 기자들과 시민들이 줄지어 서 있었고 통제가 어려울 정도로 취재 열기가 뜨거웠다. 검찰총장의 딸, 시어머니를 고소하다라는 타이틀은 단순한 가정사가 아니라 한국 사회 전반의 문제를 드러내는 아이콘이 되어 있었다. 하륜아는 흰 셔츠에 검정 정장을 입고 출석했다. 몸은 무겁고 배는 불러 있었지만 그녀의 걸음에는 흔들림이 없었다. 변호사와 함께 입장한 그녀를 향해 플래시가 터졌고 일부 기자는 지금 기분이 어떠세요? 라고 물었다. 윤아는 대답하지 않았다. 그녀는 단지 법정으로 향하는 길만 바라보며 걸었다. 양정숙 역시 출석했다. 검은색 요트에 진주 목걸이를 한 채 굳은 표정으로 변호사와 함께 입장했다. 방청객 몇 명이 수근거렸다. 아직도 자신이 잘못했다고 생각 안 하나 봐. 저 눈빛 봐. 여전히 자기가 피해자야. 재판은 정각 10시에 시작됐다. 담당 판사는 침착한 목소리로 절차를 설명했고 양측 변호인이 각각 발언을 시작했다. 윤아 측은 사건의 경위, CCTV 영상, 병원 진단서, 정황 증거를 조목조목 제시했다. 특히 복도에서의 영상은 법정 스크린을 통해 공개되었고 많은 이들이 고개를 숙이거나 눈살을 찌푸렸다. 윤아의 변호사는 덧붙였다. 피해자는 임신 6개월의 몸으로 어떠한 저항도 하지 못한 채 반복적인 언어폭력과 신체적 폭행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그날 남편과 가족은 그녀를 외면했습니다. 이 사건은 단순한 가정사나 오해가 아닙니다. 구조적인 폭력입니다. 양정숙 측 변호인은 억울함을 호소했다. 의뢰인은 자녀의 금전 분실에 대한 오해로 감정적으로 반응한 것이며 고의로 폭력을 행사하거나 해를 끼치려는 의도는 없었습니다. 그리고 피해자가 검찰총장의 딸이라는 사실은 이 사건을 과도하게 부풀리는 데 이조했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해 판사는 차분히 고개를 끄덕이며 질문을 이어갔다. 피고인, 당시 상황에 대해 직접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양정숙은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녀의 목소리는 여전히 당당했지만 다소 떨리고 있었다. 전 그저 내 집에서 내 며느리를 가르친 것뿐입니다. 그 아이가 사라진 돈에 대해 침묵했기에 당연히 의심할 수밖에 없었고 판사는 그녀의 말을 자르듯 물었다. 그렇다면 물리적 폭행은 애 있었습니까? 그건 순간적으로 화가 나서 정숙의 목소리는 점점 작아졌다. 윤아는 증인석에 앉아 정숙을 바라봤다. 그녀의 표정에는 분노도 연민도 없었다. 그저 피곤한 듯 조용히 입을 다물고 있었다. 그 순간 윤아의 배가 강하게 당기기 시작했다. 그녀는 순간적으로 허리를 움켜잡았다. 방청석의 일부가 술렁였고 변호사가 재빨리 그녀에게 다가왔다. 윤아 씨, 괜찮으세요? 괜찮아요. 조금 어지러워서.
하지만 그녀는 금세 이마에 식은땀을 흘리기 시작했고 입술이 새파래졌다. 판사는 즉시 재판을 중단하고 구급차를 호출했다. 피해자 건강 문제로 인해 본 재판은 잠시 중단하겠습니다. 윤아는 들것에 실려 법정을 나갔다. 방청석은 순간 정적에 휩싸였다. 병원으로 이송된 윤아는 응급진료를 받았다. 태아의 상태는 위태로웠고 자궁 수축이 심하게 진행되고 있었다. 의사는 단호하게 말했다. 지금은 안정이 필요합니다. 스트레스를 최소화하지 않으면 태아가 위험해질 수 있습니다. 함영식은 병원 복도에서 그 말을 들었다. 그는 처음으로 두 주먹을 꽉 쥐고 고개를 떨궜다. 그의 권위, 법적 영향력, 냉정한 판단력, 그 어떤 것도 지금의 상황을 막을 수 없었다. 딸이 고통받고 있었고 소녀는 아직 세상에 나오지도 못한 채 위험에 처해 있었다. 며칠 뒤 재판은 비공개로 전환되었다. 윤아의 건강 상태를 고려한 결정이었다. 대중은 여전히 분노했고 여론은 정숙에게 등을 돌렸다. 어떤 이는 그녀의 인터뷰 영상 클립을 재편집해 비난했고 어떤 이는 윤아의 강인함을 칭송했다. 그러나 정숙은 끝까지 억울하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내가 며느리를 어떻게 대하든 그건 가족의 일이지. 세상이 나를 이렇게 몰아붙일 일은 아니잖아. 하지만 세상은 변하고 있었다. 그리고 이제 침묵이나 체면이라는 이름으로 폭력을 정당화할 수 있는 시대는 끝나가고 있었다. 윤아는 병실 침대에 누워 배에 손을 얹었다. 아기는 다행히 안정을 되찾았고 의사는 조심스럽게 긍정적인 소견을 전했다. 그녀는 창밖을 바라보며 속삭였다. 조금만 더 기다려, 우리 아기. 엄마가 너를 꼭 안을 수 있도록 이겨낼게. 그리고 그녀는 다시 한 번 다짐했다. 이 싸움은 단지 자신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앞으로 태어날 생명, 그리고 그 생명이 살아갈 세상을 위한 것이기도 하다는 것을. 박지호는 어느새 모든 것을 잃어가고 있었다. 회사에서는 공식적인 징계 없이 휴직 처리되었지만 사실상 복권은 어려운 분위기였다. 출근하지 않은 그의 책상은 이미 다른 직원에게 배정되었고 내부 이메일 계정도 정지된 상태였다. 사무실 동료들 사이에서는 아무도 그를 직접 비난하지 않았다. 하지만 침묵은 명백한 메시지였다. 누군가는 회식 자리에서 그 형도 참 시대 문제로 인생 망가졌네 라고 말했고 또 다른 이는 검찰총장 딸이랑 결혼해놓고 뭘 그렇게 못했냐고 했다. 지호는 그 말들에 반박하지 않았다. 그는 자신의 무능함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다. 윤아가 아버지에게 연락했을 때 그는 오히려 안심했다. 자신은 이제 아무 책임도 지지 않아도 된다고, 이 상황에서 도망칠 수 있다고 착각했었다. 하지만 그 도망은 결국 자신을 향한 자해에 불과했다. 지호는 윤아에게 전화를 걸었다. 신호음이 몇 번 울리고 음성 사서함으로 넘어갔다. 그는 다시 시도했다. 세 번째 시도에서야 전화가 연결되었지만 수화기 너머로 들리는 건 병실의 조용한 공기뿐이었다. 윤아야, 나라. 그냥 내가 괜찮은지 궁금해서 병원에 있다는 소식은 들었어. 아기가 무사하다는 얘기도. 다행이야. 그는 몇 초간 망설였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덧붙였다. 혹시 내가 갈 수 있을까? 한 번만 얼굴 보고 싶어. 하고 싶은 말이 많아. 하지만 윤아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다. 정적이 이어졌고 이내 통화는 종료되었다. 며칠 뒤 그는 용기를 내어 병원에 찾아갔다. 병실 앞까지 갔지만 문 앞에서 걸음을 멈췄다. 유리창 너머로 윤아가 보였다.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고 한 손은 배 위에 얹어 있었다. 그 모습은 고려했지만 지호는 그 안에 단단한 벽이 세워져 있음을 느꼈다. 그는 노크도 하지 못한 채 조용히 돌아섰다. 그날 밤 그는 술에 취한 채 집에 돌아왔다. 거실에는 어머니 정숙이 앉아 있었고 TV는 꺼져 있었다. 집안은 적막했다. 어디 갔다 왔니? 정숙의 목소리는 피곤하고 거칠었다. 병원. 그 여자 보러 갔니? 지호는 대답하지 않았다. 어머니는 눈을 가늘게 뜨고 아들을 바라보았다. 지호야,
너까지 나를 버릴 거니? 지호는 멈췄다. 그리고 아주 천천히 어머니를 바라보았다. 엄마, 얘 그랬어. 뭘? 얘 그렇게까지 했어. 그 사람, 그냥 내 아내였어. 엄마 며느리였고. 정숙은 코웃음을 쳤다. 아내, 며느리, 너는 몰라. 그녀는 처음부터 우리 집에 맞지 않았어. 말투도, 태도도, 배경도. 그런 여자가 우리 집에 들어오는 순간부터 틀린 거야. 지호는 그 말을 듣고 입을 다물었다. 그는 더 이상 어떤 별명도 듣고 싶지 않았다. 엄마는 한 번이라도 나한테 물어본 적 있어. 내가 행복한지, 내가 원하는 가정을 꾸렸는지. 나는 내가 잘 되길 바랐어. 아니, 엄마가 원하는 방식대로 잘 되길 바란 거겠지. 정숙은 할 말을 잃었다. 지호는 조용히 신발을 신으며 말했다. 난 이제 이 집에 못 있겠어. 지호야, 너까지 이러면 엄마가 나를 사랑한 건 알아. 근데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누군가를 짓밟은 건 그건 사랑 아니야. 지호는 문을 열고 나갔다. 문이 닫히는 소리에 정숙은 힘없이 소파에 주저앉았다. 그제야 그녀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다. 그녀는 처음으로 모든 것을 잃고 있다는 사실을 인정했다. 체면도, 가족도, 신뢰도. 며칠 뒤 윤아는 병실에서 퇴원했다. 안정을 취하며 아버지의 집에 머물기로 했다. 그날 저녁 집 앞에 낯익은 그림자가 나타났다. 박지호였다. 그는 조심스럽게 초인종을 눌렀고 문이 열리자마자 고개를 숙였다. 죄송합니다. 잠깐만 얘기할 수 있을까요? 윤아는 잠시 그를 바라보다가 현관 밖으로 나왔다. 그녀의 표정은 차분했다. 무슨 말 하시려고요? 지호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나는 널 지켜주지 못했고, 아니, 지키려 하지도 않았어. 그게 내가 가장 후회하는 일이야. 윤아는 고개를 숙인 채 그 말들을 들었다. 당신은 날 사랑했나요? 지호는 그 질문 앞에 오래 침묵했다. 그리고 조용히 대답했다. 사랑했어. 하지만 두려웠어. 엄마를 거스르는 것도, 체면을 버리는 것도, 모든 걸 떠안는 것도. 그 두려움 때문에 나와 우리 아이는 혼자 싸워야 했어요. 윤아는 천천히 말을 이었다. 이제 와서 용서는 바랄 수 없어요. 하지만 우리 아이가 당신을 어떻게 기억하길 바라는지는 당신이 정할 수 있어요. 지호는 눈물을 삼켰다. 그는 그녀 앞에서 무릎을 꿇었다. 더 이상 남편이라는 이름으로 책임을 회피할 수 없었다. 왕정숙은 혼자였다. 아니, 어쩌면 오래전부터 혼자였는지도 몰랐다. 다만 지금은 그 외로움이 뼈에 사무칠 뿐이었다. 거실 벽시계의 초침 소리만이 방 안을 가득 채우고 있었다. 텔레비전도 꺼졌고 휴대폰은 전화를 걸 사람이 없어 방치된 채였다. 아들 박지호는 연락을 끊었고 둘째 진호는 외국으로 발령이 나 연락도 없이 출국했다. 며느리 서진아는 아이들을 데리고 친정으로 내려갔다. 정숙은 생각했다. 왜 이렇게 된 걸까? 자신은 가정을 지키려 했고, 체면을 지키려 했고, 자식들을 위해 옳은 선택을 해왔다고 믿었다. 그런데 지금 남은 것은 조용한 아파트, 외롭고 무거운 공기, 그리고 자꾸만 떠오르는 한 여자의 눈동자였다. 하루나 그 여자의 눈은 늘 조용했고 말수가 적었다. 정숙은 처음부터 마음에 들지 않았다. 이유는 단순했다. 자기 기준에 맞지 않았기 때문이다. 전라도 출신, 대학은 서울 하리곤, 부모는 평범한 공무원, 무엇 하나 엔드아포즈, 자랑할 걸 엔드아포즈, 없는 배경이었다. 하지만 정숙은 한 번도 윤아에게 직접 묻지 않았다. 그녀가 무엇을 좋아하고 어떤 생각을 하며 살아왔는지, 그녀가 겪은 상실, 그녀가 가진 두려움, 그녀가 감싸 안은 사랑을 외면한 채 정숙은 오직 시어머니로서 평가만 했을 뿐이다. 그날 법정에서 보았던 윤아의 모습이 떠올랐다. 부풀어진 배를 안고 법정에 선 모습.
차가운 법정에서도 눈빛은 흐트러지지 않았다. 정숙은 그때 처음으로 두려움을 느꼈다. 권위와 나이, 체면과 혈연으로 누르던 세계가 무너지고 있음을 깨달았다. 그날 이후 동네 마트에서도 사람들의 시선은 곱지 않았다. 누군가는 대놓고 수군거렸고 누군가는 말을 걸다 말고 입을 다물었다. 오래 다니던 교회에서는 헌금 명단에서 그녀의 이름이 빠졌다. 여전도회 모임에서도 아무도 그녀 옆에 앉지 않았다. 그녀는 이 모든 것이 억울했다. 아니, 억울하다고 느꼈다. 하지만 깊이 생각할수록 그것은 억울함이 아니라 인정받지 못했다는 상실감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날 저녁, 정숙은 거울 앞에 섰다. 거울 속의 자신은 예전과 달랐다. 주름이 깊어졌고 입가의 표정은 굳어 있었다. 젊은 시절, 가족을 위해 뭐든 견뎌낸다는 자부심으로 살아왔던 얼굴이 이제는 왜곡된 권위와 분노로 가득 찬 얼굴이 되어 있었다. 그녀는 처음으로 거울 앞에서 속삭였다. 내가 틀렸던 걸까? 그때 문득 현관 초인종이 울렸다. 그녀는 조심스럽게 다가가 모니터를 확인했다. 낯익은 얼굴이었다. 하루 날았다. 정숙은 순간 당황했지만 문을 열었다. 유나는 조용한 눈빛으로 그녀를 바라보았다. 정숙은 말없이 물었다. 애 온 거냐고, 무슨 말을 하러 왔느냐고. 유나는 작게 인사했다. 시어머니, 안녕하세요. 잠깐, 인사드리러 왔습니다. 정숙은 말이 막혔다. 유나는 한참 동안 아무 말 없이 그녀를 바라보다가 조용히 말했다. 이제 곧 아이가 태어납니다. 제 삶은 이제 아이 중심으로 흘러갈 거예요. 그래서 그 전에 한 가지 말은 드리고 싶었어요. 정숙은 몸을 굳힌 채 서 있었다. 저는 시어머니를 미워하지 않으려고 노력했어요. 끝까지 미워하면 제가 너무 무너질 것 같아서요. 그래서 오늘 미움을 내려놓으려고 왔어요. 정숙은 눈을 크게 떴다. 유나의 말은 한없이 단단하고 동시에 한없이 부드러웠다. 제가 사는 동안 제 아이에게 상처를 물려주고 싶지 않아요. 그래서 이제 저 자신부터 치유하려 합니다. 그 말은 곧 당신을 용서하지 않지만 나를 위해 정리하겠다는 선언이었다. 유나는 허리를 살짝 숙이고 돌아섰다. 정숙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녀는 문이 닫히는 소리를 들으며 무겁게 주저앉았다. 그녀의 눈에 눈물이 고렸다. 이번엔 억울함도 분노도 아니었다. 후회였다. 아주 깊고 너무 늦은 후회. 며칠 뒤 정숙은 교회에 나갔다. 모처럼 일찍 일어나 화장을 하고 단정한 옷을 입었다. 사람들은 여전히 거리를 두었지만 그녀는 인사하며 자리에 앉았다. 설교가 시작되자 조용히 눈을 감았다. 기도를 올렸다. 누군가를 위한 것이 아니라 처음으로 자신을 위한 기도였다. 그날 밤 정숙은 오랜만에 일기를 썼다. 서툰 글씨였지만 진심이 담겨 있었다. 나는 내 방식대로 옳다고 믿었고 그 믿음이 사람을 아프게 할 수 있다는 걸 몰랐다. 아니, 알고도 외면했다. 내 아들이 떠났고 며느리는 등을 돌렸고 나는 홀로 남았다. 하지만 이제부터라도 나를 들여다보려 한다. 그게 늦은 걸까? 그래도 시작해보려 한다. 가을이 깊어졌다. 창밖의 나무들은 붉고 노란색으로 물들었고 도심의 하늘은 청명했다. 하루 나는 병원 창문을 바라보며 깊은 숨을 쉬었다. 공기에는 찬 기운이 스며 있었지만 그녀의 마음속엔 묘한 따뜻함이 감돌고 있었다. 그날은 예정일보다 조금 빠른 날이었다. 새벽부터 허리 통증이 찾아왔고 간헐적인 진통이 이어졌다. 그녀는 침착하게 아버지에게 연락했고 하명식은 단 한마디도 묻지 않은 채 바로 병원으로 향했다. 본만실에 들어가기 전 유나는 손을 꽉 쥐고 배를 쓰다듬었다. 고만하자, 우리 아기. 수술복을 입은 간호사가 다가왔고 그녀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모든 것이 조용했지만 그녀의 심장은 누구보다 빠르게 뛰고 있었다. 산고는 길고 고통스러웠다. 유나는 이를 악물고 버텼다. 몇 번이나 기절할 것 같았고 눈앞이 흐려졌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다. 그녀는 이 아이를 지키기 위해 모든 것을 견뎌왔다. 이제 세상에 데려올 마지막 관문 앞에서 멈출 수 없었다. 마침내 울음소리가 병실을 가득 메웠다. 가느다랗고 힘찬, 작지만 뚜렷한 울음. 유나는 눈을 감은 채 눈물을 흘렸다. 생명이 자신 안에서 남아 새로운 세상에 발을 디뎠다는 실감이 가슴을 울렸다. 간호사가 아기를 그녀의 품에 안겨주었다. 작고 따뜻한 아이.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아이의 볼을 어루만지며 속삭였다. 안녕, 내 아가. 엄마야. 그 순간 세상의 어떤 비난도, 상처도, 고통도 사라지는 듯했다. 오직 이 아이와의 첫 만남, 그것만이 모든 의미의 시작이었다. 그녀가 회복실로 옮겨졌을 때 병실 바깥에는 익숙한 그림자가 서 있었다. 박지호였다. 그는 얼굴이 초췌했고 손엔 작은 꽃다발이 들려 있었다. 하명식은 잠시 그를 바라보다가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들어가 보게. 지호는 머뭇거리며 병실 문을 열었다. 유나는 침대에 누운 채 아기를 안고 있었고 창문으로 햇살이 부드럽게 들어오고 있었다. 그녀는 지호를 보고 작게 고개를 끄덕였다. 말은 없었다. 지호는 조용히 다가와 침대 옆에 앉았다. 그리고 꽃다발을 테이블 위에 놓으며 중얼거렸다. 축하해. 정말 고생 많았어. 유나는 아이를 바라보며 물었다. 보고 싶었어요. 지호는 고개를 천천히 끄덕였다. 그리고 아이를 조심스럽게 바라보았다. 작고 붉은 손, 새근새근 자는 얼굴. 그는 숨이 멎을 듯한 감정 속에서 속삭였다. 처음 이렇게 작은 생명은 내가 만든 거라고는 믿기지 않아. 유나는 아이를 조심스레 그의 품에 안겨주었다. 지호는 놀라며 두 손을 내밀었고 그렇게 처음으로 아들을 품에 안았다. 가슴이 떨렸다. 그리고 그 떨림 속에서 그는 무언가를 결심했다. 유나야, 나 정말 많이 늦었지. 유나는 대답하지 않았다. 그저 아이와 지호를 함께 바라보았다. 한때 무너졌던 가족, 다시금 연결된 순간. 그날 저녁, 병실을 찾은 사람이 또 있었다. 앙정수. 그녀는 병원 입구에서 한참을 서성이다가 간호사에게 부탁해 조용히 병실 문을 열었다. 병실 안, 유나는 잠들어 있었고 아기는 곁에서 숨을 고르고 있었다. 정숙은 걸음을 멈추고 문턱에서 한참을 바라보았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그녀는 이 여자를 증오했다. 자신의 권위를 흔드는 존재, 아들을 빼앗는 존재라 여겼다. 그러나 지금 그 여자는 누군가의 엄마였고 자신의 손자에게 따뜻한 세계를 만들어주는 사람이었다. 정숙은 손에 들고 있던 작은 보따리를 문 옆 테이블에 조용히 놓고 돌아섰다. 안에는 아기용 손뜨개 모자와 속사계가 들어 있었다. 그녀가 처음으로 스스로 만든 것이었다. 다음 날 아침, 유나는 테이블 이 보따리를 발견했다. 보자기에 적힌 메모에는 이렇게 쓰여 있었다. 아무 말도 하지 않겠습니다. 다만 아기가 건강하게 자라길 기도합니다. 늦었지만 진심입니다. 유나는 잠시 침묵했다. 그리고 아기의 머리 위에 살며시 모자를 씌웠다. 어울리지 않게 조심스럽고 따뜻한 촉감이 머릿속에 오래 남았다. 며칠 뒤 유나는 아이와 함께 퇴원했다. 병원 문 앞 박지호가 기다리고 있었다. 그는 아기용 카시트를 준비해 두었고 유나의 가방도 조심스럽게 챙겼다. 유나는 아버지 하명식에게 다가가 말했다. 아빠, 정말 고마워. 끝까지 저를 지켜줘서. 하명식은 딸의 어깨에 손을 얹으며 답했다. 이제는 내가 누군가의 보호자가 되어야겠지. 그래도 언제든 내가 뒤에 있다는 걸 잊지 마라. 유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는 더 이상 그늘에 서 있는 존재가 아니었다. 상처를 딛고 아이를 안은 엄마였다. 차가 천천히 병원을 떠났다. 서울 도심의 거리에는 노란 은행잎이 흩날리고 있었고 그 속에서 새 생명이 향해 나아가는 길이 열리고 있었다. 초겨울의 하늘은 유난히 맑았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4호 법정 앞
마지막 공판을 앞둔 사람들이 하나둘 도착하고 있었다. 하류나는 변호사와 함께 조용히 법정 안으로 들어섰다. 그녀의 폼에는 아이 사진이 담긴 작은 펜던트가 걸려 있었다. 목에 걸린 그 사진은 이제 그녀의 모든 결정을 설명하는 가장 단순한 이유였다. 양정숙은 어두운색 정장을 입고 나왔다. 얼굴은 한층 수척해졌고 눈가는 깊게 꺼져 있었다. 이전의 위압감은 사라지고 대신 낡고 흔들리는 그림자 같은 기운이 그녀의 주변을 감쌌다. 그녀는 방청석의 시선을 마주치지 않으려 고개를 숙였다. 재판장은 마무리 발언을 시작했다. 피고인 양정숙은 피해자에게 반복적인 언어적, 정서적 폭력을 행사했으며 물리적인 폭력 또한 명백한 증거로 확인되었습니다. 또한 피해자가 임신 중이었다는 점에서 그 죄질이 가볍지 않음을 인정합니다. 순간 정숙의 어깨가 움찔했다. 그녀는 감히 고개를 들지 못했다. 하지만 피고인이 처음으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피해자 측 또한 처벌보다는 사과와 책임 있는 태도를 요구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재판장이 잠시 말을 멈췄다. 모든 사람들이 숨을 삼켰다. 징역 8개월의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합니다. 정숙은 눈을 감았다. 감옥은 가지 않게 되었지만 그녀는 이미 많은 것을 잃고 있었다. 가족의 신뢰, 사회적 평판, 그리고 스스로의 존엄. 재판이 끝나고 나서 윤아는 정숙을 향해 다가갔다. 두 사람은 말없이 마주 섰다. 긴 침묵 끝에 윤아가 먼저 입을 열었다. 그동안 제 안에 쌓인 감정은 결코 간단한 말로 풀리지 않을 겁니다. 하지만 이제 저는 엄마니까 용서가 아니라 끊어내는 방식이 아니라 받아들이는 방식으로 살아가려 합니다. 정숙은 그 말을 들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이제야 알겠더라. 그게 진짜 강한 사람이 하는 일이란 걸. 그녀의 목소리는 낮고 떨렸지만 처음으로 그 안에는 자아가 아닌 타인을 향한 이해가 담겨 있었다. 며칠 후 윤아는 새로운 보금자리로 이사를 했다. 서울 외곽의 조용한 동네, 아기가 자라기에 적당한 햇빛과 바람이 흐르는 곳. 그녀는 그곳에서 아이를 돌보고 작은 출판 에이전시의 프리랜서로 일을 다시 시작했다. 박지호는 이따금 찾아왔다. 아이와 시간을 보내고 필요할 땐 함께 병원에도 갔다. 둘은 이혼은 하지 않았지만 부부로서 함께 살아가는 선택도 하지 않았다. 그들은 이제 한 아이의 부모로만 연결된 관계였다. 그리고 그것은 서로에게 가장 진실하고 평화로운 거리였다. 하명식은 은퇴를 결심했다. 그는 후배들에게 자리와 책임을 넘기고 조용히 정계와 학계에서 물러났다. 언론은 그의 용기 있는 선택을 존중했고 사회적으로도 윤아 사건은 가정 내 인권과 관계 속 권력의 민날이라는 새로운 화두를 던졌다. 서진아는 친정 근처로 이사를 갔다. 그녀는 두 아이와 함께 새로운 삶을 시작했고 상담심리 자격증 공부를 하며 자신이 묻어둔 상처를 하나씩 꺼내기 시작했다. 그녀는 더 이상 침묵하지 않기로 했다. 그리고 언젠가 윤아처럼 스스로의 삶을 선택할 수 있는 힘을 갖기로 다짐했다. 양정숙은 그 외에 나가는 걸 멈췄다. 대신 근처 작은 도서관에서 봉사활동을 시작했다. 사람들이 더 이상 그녀를 알아보지 않는 공간에서 조용히 책을 정리하고 아이들에게 동화책을 읽어주는 시간은 그녀에게 새로운 감정과 여운을 안겨주었다. 그녀는 여전히 자신을 완전히 용서하지 못했다. 하지만 스스로를 돌아보고 상처를 인식하며 작은 변화라도 시작하는 일이 얼마나 어려운지 이제는 알고 있었다. 그것이 진정한 벌이라면 그녀는 그 벌을 스스로 감당할 준비가 되어 있었다. 몇 달 뒤 윤아는 첫 번째 생일을 맞이한 아이와 함께 공원에 나갔다. 아이는 이제 두 다리로 어설프게 걷기 시작했고 그녀의 손을 꼭 잡고 잔디밭을 걸어갔다. 햇살은 따뜻했고 하늘은 투명했다. 멀리서 작은 바람개비들이 돌아가는 소리가 들렸고 아이는 그것을 보며 기뻐서 웃었다. 윤아는 아이의 웃음소리를 들으며 속으로 생각했다. 이제야 진짜 삶이 시작된 것 같아. 상처도 아픔도 미움도 모두 사라지진 않았다.
하지만 그녀는 더 이상 그 감정들에 휘둘리지 않았다. 오히려 그 모든 것을 껴안고 그 위에 자신만의 세계를 세워나가고 있었다. 그녀는 아이를 안고 벤치에 앉았다. 아이는 품에서 꾸벅꾸벅 졸기 시작했고 그녀는 살며시 아이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그리고 그 순간 그녀는 마음속으로 중얼거렸다. 우리가 건져낸 모든 것은 너를 위한 길이었어. 그러니 이제 너는 자유롭게 살아. 엄마는 너의 세상이 다정하고 안전하길 매일 기도할게. 아이의 숨소리, 바람의 온기, 그리고 새 생명의 무게. 이것이 끝이 아니라 시작이었다.